저는 영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은 평범해 보이는 미스터리 이야기를,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일수록 조회수는 올라가며, 반면에 평범해 보이는 내용일수록 관심도는 매우 떨어져 조회수가 급감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사실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단독으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할 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영상 속에서 골치 아픈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밀하게 솎아내야만 영상이 제대로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편안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골치 아픈 내용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으나 영상에 별 문제 없이 잘 올라갈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치 아프거나 편안한 내용이거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중요한 퍼즐의 조각이며, 그로 인해 언젠가 완성된 그림의 모습은 여러분들 고유의 몫이며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하나도 대충 만드는 법이 없이 여러 관련성을 생각하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사오니, 얼핏 봐서 제목이나 썸네일이 재미없어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만일 보시게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는 것은 어쩌면 더욱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우선 고대 아누나키의 이야기가 기원전 2024년 이후에서 현재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4천년의 공백이며 정확히 언제 어떻게 어째서 아누나키가 지구를 떠났는지, 그리고 지구가 아누나키에 의한 통치에서 어떻게 현재의 통치로 전환되었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정황들을 검토했고 여러 갈래가 나왔지만 그중 하나의 이론을 이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우리 지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자들을 위한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그들 공동체의 산물 중 하나인 아누나키는 엄밀히 말하면 창조가 아닌 유전공학을 통해 무언가를 재구성했고 그 유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재구성한 종족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구의 종족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 또 다른 고대 식민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의 고대 지식과 진보된 문명이 사라지게 되었고 세계는 르네상스까지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과학이 종교를 대체하는 오늘날의 세상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아이작 뉴턴과 같은 모든 특출난 중세 인물은 실제로 이집트 밀교 신화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감히 과학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준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이제껏 배운 것과는 달리 신세력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대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이집트인 등은 독단적인 종교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들의 신들은 실제로 신이 아니었으며 이집트의 신들은 수메르의 아누나키와 같았고, 그들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세속적인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 다시 말해 종교적 측면의 교리가 아닌 고대 이집트의 난해한 문화는 다름 아닌 아누나키에 대한 복잡한 과학적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르네상스의 기원이었으며, 이러한 지나치기 쉬운 일들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정치적이란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생물학이 생명에 대한 연구이고 왜 생물학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인 것처럼 정치가 지구 국가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이듯이 왜 정치학도 다른 공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신세력의 목표는 아누나키를 지구에서 쫓아내고 인류를 자신의 품 안에 넣는 것과 같았으며, 그들의 교리는 수세기 동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는 아직 중세시대가 아닌 걸까요? 자신들을 거스르고 이집트 밀교 영향을 받은 뉴턴 같은 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지 않고 놔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그대로 숭종적이었다면 여전히 중세시대였어야 마땅한데 그들 신세력이 중간에 손을 놓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아직 놓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대답이 아니요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류와 지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난 일, 그리고 바로 직전 세기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마르크스주의 배경이 작용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은 인류가 어떻게 원시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를 거쳐 봉건제를 지나 자본주의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먼저 사회주의에 이어서 공산주의에 굴복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엥겔스는 다윈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야만적인 종족에서 나왔다는 가설을 자신의 이론에 바탕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 엥겔스는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을 바탕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DNA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매우 정교한 생체 프로그램이라는 오늘날의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진화를 사실 부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고대의 진보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들은 이미 인류가 가지고 있으나 유출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원시 공동체 사회는 그들이 말한 것과는 달리 사실은 그렇게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한 원시 공동체 사회는 아누나키가 수여하고 있던 노예에 의한 세계 질서였고, 이후 인류는 신세력의 식민 노예가 되었으며 중세 봉건주의는 신세력의 교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시켜 그 정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길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예측은 어떨까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추론은 물론 인류가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예측에 대한 현실의 일치 또는 불일치의 여부는 그러한 외부 통제의 존재가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테스트는 르네상스 직후 봉건주의가 자본주의에 밀려났던 시기에 신세력이 지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르네상스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사상가들이 고대 이집트의 가르침을 재발견했을 때 그들은 무엇보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와 관련을 맺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시스는 아누나키 지도자 엔키의 증손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키는 그의 어머니가 시리우스 출신이기 때문에 일부 시리안이라고 여겨지는 별도의 아누나키 파벌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누나키의 고대 이집트에서 분파가 다른 아누나키들 사이에 벌어진 지구 분할에서도 항상 엔키계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고원에 3개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엔키계 아누나키들의 주도적인 역할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인간 파라오가 그것들을 모방하려고 했고, 그들은 작고 볼품없는 다른 많은 피라미드를 우리에게 남겼지만 그중 어느 것도 신들이 직접 지은 3개의 피라미드에 결코 기술적으로 근접할 수 없었고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별은 이집트 밀교 전통에서 항상 매우 두드러졌으며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들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시스는 대부분의 아누나키가 도망친 이후 오랫동안 지구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할 만큼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이름을 딴 지구상에 매우 유명한 도시도 있는데 그 도시는 바로 파리입니다. 파리는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경에 설립되었으며 원래 라틴어 이름은 이시스의 도시인 파 이시스였고 오늘날의 이름도 파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프랑스가 계몽주의 주요 중심지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죠. 게다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세핀이 자신을 거의 이시스의 환생으로 여겼다거나 프랑스인들이 많은 것을 모방했다는 사실처럼 이집트적 요소와 함께 그들 자신의 돌 피라미드 건설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세력의 교리를 크게 약화시킨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다름 아닌 바로 엔키계의 남은 시리안 파벌인 아누나키들이 자신들을 몰아낸 신세력으로부터 이 행성 지구를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세력의 교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시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 당시 봉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새로운 신의 애초기에게는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신을 대신할 또 다른 새로운 신이 폭정의 도구로 유럽 전역에 전개된 것은 인간 스스로 저지른 욕심의 결과였고 인간의 크나큰 잘못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처음 시도와는 달리 엉뚱한 전개가 일어난 것을 이용한 아누나키의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과 부분적인 실패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아누나키 치하의 고대 이집트를 되살리기 위한 영구적인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봉건주의가 자본주의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성공이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더 나아가 야생 자본주의는 과도기를 겪는 상태이지만 마르크스가 예측한 공산사회주의는 불행히도 그 민낯이 드러났고 여러분도 아시듯 권력 독점을 위한 통제사회로 그 속에 인간은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시 정리하자면 아누나키의 잔존 세력이 계몽을 통해 반전을 꾀하였으나 그렇게 그들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이제는 오히려 봉건주의를 되려 아누나키 측이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력은 이러한 혁명의 계기를 통해 그 모습을 좀 더 범용성을 가지도록 신속하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누나키는 다시 역전을 시도했으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반대로 위기를 맞았던 신세력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느 한쪽을 좋은 쪽 또는 나쁜 쪽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인류는 단지 여전히 주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쨌건 초기에 덜 성숙한 자본주의의 약점은 러시아와 독일에서 또다시 혁명적인 상황을 형성하도록 이끌었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어째서일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외면상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면상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서로 가까워 보이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혁명적 사건 이후 아누나키와 신세력 사이에 숨겨진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로즈웰 사건이 관련되었습니다. 그리고 M땡땡이라는 미국과 다른 종족 관계를 통제하는 매우 높은 순위의 그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들과 함께 51구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종족들이 모두 같은 자들임을 나타내는 많은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서 고대 러시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교도 종교를 추적하면 이들은 전 세계에 걸친 신세력의 교리와 충돌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고대 러시아 이교도 신들이 아누나키와 동일했을 뿐만 아니라 신세력이 아누나키를 몰아낸 이후 고대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그들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과거 소련이 사실상 고대 러시아의 연장선이라고 의심될 만큼 말이죠. 여기서 고대 러시아는 차르이전을 의미하는데 차르는 분명히 새로운 신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아누나키의 적이었습니다. 과거 스탈린의 아버지가 크냐지라는 정보를 보았을 때 그러한 의심의 실타래는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크냐지는 차르이전의 고대 러시아에서 유래한 고대 러시아의 귀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소련 시전에 이들은 새로운 신에게 골칫거리였을 것이며 그들이 아마도 아누나키와 동맹을 맺었다는 실마리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69년 만에 해체를 선언한 직후 소수의 옛 지도자들이 파르스에 있는 그들의 거점에 고르바초프를 가택연금시킨 쿠데타로 소련을 다시 복원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들의 시도가 갑자기 이유 모를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 때 당시 TV에서 고르바초프에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답변은 매우 의미심장했고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당시 쿠데타는 거의 성공적이었고 그들을 진압할 세력도 마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것이 실패한 이유는 소련이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건인 체르노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사건은 소련이 붕괴되기 불과 수년 전인 1986년에 일어났습니다. 과거 체르노빌 발전소의 최초 설계자 중 한 명인 원자력 엔지니어가 재난 직후에 쓴 하나의 기사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사 내용에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 재앙을 일으킨 것은 원자도 아니고 소련의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원자로 4호기가 폭파될 것 같았을 당시에 그곳에 관여한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은 의도적으로 재앙을 일으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직원들이 다른 조치를 취했다면 결코 재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은 매우 긴 기사였고 당시 그곳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추가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로는 SAOR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원자로 비상냉각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는 멜트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며 멜트다운은 체르노빌 폭발로 순식간에 이어졌습니다. 핵반응은 항상 열을 아주 많이 방출하는데 열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 열은 발전기의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공급하는 증기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의 경우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는 다른 것이 항상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SAOR의 목적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냉각수 저장소와 그 물을 원자로에 붓기 위한 독립 펌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4호기는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실험을 했을 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실험은 자살처럼 보일 정도로 위험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떻게 그런 실험을 설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여러 의무 승인 기관 중 그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고 묵묵히 승인했는지는 정말이지 수수께끼입니다. 그 실험은 마치 추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발전소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자로를 불안정한 작동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전에 그들은 SAOR 시스템의 밸브를 잠그고 누군가 다시 비상냉각 시스템을 켜지 못하도록 그것을 체인으로 묶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언급한 엔지니어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 원자로 설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다른 많은 안전장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들은 의도적으로 수상한 처리 방식을 선택했고 만일 그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올바르게 했다면 결코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으로 원자로를 폭파한 것처럼 보였으며 사람들이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체르노빌의 큰 재해 사건은 확실히 소련 붕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것이 일어난 방식을 본다면 아마도 소련이 무너지기를 원했던 어떤 극도로 강력한 실체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사 작성자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였는데 그는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을 당시 현장에 처음 왔을 때 택시를 탔으며 그 택시의 운전자는 그 지역과 그곳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손님, 이곳은 가장 오래된 땅입니다. 그리고 크냐지 스비아토슬라프가 신부를 선택한 곳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그가 당시 무언가를 알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시 상황의 부연 설명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고대 러시아의 심장이 다름 아닌 체르노빌이었고 그곳이 아누나키의 지구 최후의 장소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당시 그 발전소에 사용된 RBNK 원자로는 세계 최고의 원자로 설계가 아니었지만 소련에는 아주 많은 RBNK 원자로가 있었고 다른 원자로는 결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고의적인 폭발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그들은 특정하여 체르노빌에 그것을 폭파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그들이 지구에서 아누나키의 마지막 장소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던 원자로를 폭파하여 그 장소를 방사선으로 도배함에 따라 그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로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런 모든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 뿐이었을까요? 어쨌건 일단 정리하자면 이것은 인류 역사와 지구에서 누가 좋은 신이고 나쁜 신인지 또는 종교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이론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종교의 경우 정말 순수한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오히려 인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하는 욕심 많은 꼭두각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잘못 사용되고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권력자들 대부분도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며 그 대가로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들은 그런 자들을 비웃으며 어리석은 욕심을 부린 대가를 요구하여 결국 크나큰 고난과 고통의 말로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며 정의로운 자들은 비록 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아서 매우 괘씸하게 여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신들은 결국 그러한 순수한 자들을 존엄한 영체로서 인간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로는 결국 좋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휴지는 부드럽게 다루지만 필요한 데 쓰고 나선 버리게 되고 좋은 물건은 쓰지 않더라도 곱게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이라는 대부분 우리가 잊고 사는 의미의 결과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걸 결국 느끼게 되는 날이 오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신들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은 불쏘시개 용도로 여겨지는 욕심 많은 일회용 인간들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인류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꼭두각시들을 이용하여 여전히 이곳을 고대 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진정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평화로운 보금자리와 지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선 과한 욕심을 버리고 네 편 내 편 가리려고 선동하는 자를 특별히 경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모든 욕심이 모든 화를 부르며 이용당하는 미끼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공상소설 형식의 이야기이며 나머지 추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상황 봐서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자연적이거나 인간 또는 다른 종이 만든 인공터널들의 입구가 있으며 그것은 서로 광대한 네트워크로 벌집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대륙과 연결되어 있거나 신비한 어떤 곳을 향하는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지하터널 네트워크로 의심되는 장소입니다. 현재 많은 부분이 세계 대격변으로 인하여 내려앉거나 파괴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며 일부는 조용히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략적인 위치도 겨우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간략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몽고의 몽골 부족들은 그들 조상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전해온 장소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움푹 들어간 곳 그 어딘가에 대홍수전 조상들의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거대한 터널 시스템의 입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놀랍게도 그들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뉴욕 맨해튼 지역에 해당하는 그 어떤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뜬금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지역과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평생 가보지도 못했을지 모를 지역들의 연결에 대한 얘기를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기에 무시하기보다는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입구는 캐나다의 경우인데 그곳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나안이 계곡에서 비밀스러운 곳을 향하는 입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이 지역에 진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린 채 발견이 되어 이 지역에 머리 없는 사람들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캐나다의 맥켄지 산맥의 남쪽 끝에서 북서부의 맥켄지 강에 이르기까지 수백 마일에 걸쳐 신비함이 맴도는 지역입니다. 비록 지난 영상에서 가볍게 다뤘던 이야기였지만 사실 이러한 이야기와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룬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건 이곳은 온천과 유황, 간헐천으로 인해서 계곡을 주변 지역보다 1년 내내 약 30도 정도 더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개의 땅은 인디언들에게 금기라고 여겨져 왔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는 미국 남부의 아칸소인데 이곳은 미국에서 드물게 다이아몬드가 채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터널은 북쪽으로는 미주리주에, 동쪽으로는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에, 남쪽으로는 루이지애나주에, 서쪽으로는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때 북부 아칸소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동굴 탐험팀이 우연히 고대 터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어 내부 세계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탐험가들은 아칸소 베이츠빌 바로 북쪽에서 2.5m가 넘는 키에 푸르스름한 피부를 가진 종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터널은 녹색 인광으로 밝혀져 있었고 그들은 첨단 기술을 가진 존재들로서 탐험가들에게 소개하길 자신들이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체로키 인디언도 이와 같은 푸르스름한 피부의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이죠. 체로키족에 따르면 그들은 켄터키 지역에도 거주했었습니다. 체로키족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실수로 이 파란 피부의 남자들을 죽이고 말았으며 체로키족은 자신들이 실수한 것임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란 피부의 2.5m가 훌쩍 넘는 키를 가진 자들에 대한 체로키족에게 전해져 온 이야기는 오늘날 아바타 영화에 그 영감을 주었던 걸까요? 이제 또 다른 곳인 미국 남서부 캘리포니아를 살펴보자면 그곳에는 코코이크 봉우리로 연결되는 대형 동굴인 크리스탈 동굴의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얼도어라는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디언 원주민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고 어느 날 그들이 자신에게 얘기해준 어떤 단서를 쫓아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서의 끝에 어떤 터널 입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어가 당시 발견한 입구 속의 터널은 수정 터널로 보이는 매우 빛나는 곳이었고 그는 그 속으로 들어가 약 2km 정도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코쿠이프 산속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였는데 그렇게 2km를 내려간 이후
다시 그곳에서 13km 정도의 거리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매우 큰 동굴이 나타났고 그곳의 동굴 바닥에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넓은 물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강처럼 보이는 곳의 뚝에는 번쩍이는 노란 금광이 엄청나게 풍부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자신이 없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그곳에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수집한 이후 조용히 후퇴했습니다. 이후 그처럼 놀라운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발견한 곳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 또한 그곳에 다시 갈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신비한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여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봉인된 입구의 광범위한 위치 외에는 정확한 장소가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럼 이제 자포텍 지역의 경우 그곳에는 리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오바는 죽음의 동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은 고대 신화 마을인 믹틀란이 근처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믹틀란은 지하세계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마을 근처 죽음의 동굴은 그곳에 존재하는 사원의 8개 방 건물 중에 마지막 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지상에 4개의 방이 있고 지표면 아래에 4개의 더욱 중요한 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수백 년 전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이후 이교도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려고 시도했던 사제들은 어떤 동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그곳의 대제사장은 주민들을 위한 일상적인 의식을 그곳에서 거행했습니다. 그곳의 첫 번째 지하방은 인간 희생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었고 그 벽에는 그들의 다양한 신들 형상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에 있는 피 묻은 돌 제단은 인간 희생자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두 번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며 그 다음에 이어진 문은 그 지역 이전의 왕들의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은 왕들의 시신이 벽 주위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국가의 영광과 희생이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방에서 4번째 방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거대한 석판으로 덮인 입구가 있었습니다. 석판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곳으로 연결된 곳이 있었는데 당시 원주민들은 불치병이나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우 특별한 경험과 함께 내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의식을 거행한 이후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이후에 다시 돌아온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정복 초기의 사제들은 원주민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수행원들과 함께 불을 붙인 횃불을 들고 사제들은 산 아래로 이어진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발걸음으로는 내려가기 힘든 매우 큰 계단들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래에는 양쪽에 높은 돌의 부벽이 있는 매우 넓은 돌로 포장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계단에서부터 멀고 먼 땅 속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그곳에 온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뼈가 여전히 깨끗한 채로 눈앞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고 끝없이 펼쳐진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벽에 있는 길의 양쪽에는 큰 돌기둥이 있는 넓은 미로와 같은 곳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곳 위의 산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감에 따라 축축한 공기가 그들 콧구멍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뱀들은 특유의 그들의 냄새와 함께 횃불의 빛으로부터 기둥의 그림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앞으로 더욱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강한 찬바람이 그들 주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좀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횃불이 모두 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졌고 그곳에 뱀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겨내기 힘든 이상한 소리 때문에 엄청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들은 급히 동굴 밖으로 달려갔고 그곳 입구에 돌문에 세워둔 경비원들을 포함하여 그들 전체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동굴에서 물러나는 동안에 모든 돌문들은 닫혔고 마침내 겨우 탈출에 성공했을 때 사제들은 그곳을 악마의 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고위 성직자는 모든 지하의 방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으로 통하는 계단의 표식도 지음과 동시에 동굴의 입구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입구 속에 동굴에 이어져 있는 그 어딘가로 통할 내부의 길은 이후 수많은 흙과 거대한 돌과 바위들로 봉쇄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어둡고 무언가가 방해를 하는 듯한 지하로 연결된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하다 보니 간략하게 한다는 걸 그만 깜빡하고 하나의 장소에 대한 내용을 너무 길게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영국 스태퍼드셔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곳 들판 어딘가에 어떤 한 남자가 차물을 파다가 흙 밑에서 커다란 금속판을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큰 금속판의 뚜껑은 매우 크고 타원형이었으며 금속의 고리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것은 어딘가로 이어지는 끝없는 지하 터널의 입구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뚜껑처럼 보이는 금속이 철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위치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일한 단서라고 한다면 그 밭이 숲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보고는 1700년대 후반에 책을 썼던 플롯 박사의 스탠포드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는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몰타 섬으로서 가잘 파울라 마을 근처입니다. 파울라는 17세기에 마을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지역 내에는 선사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고대의 알 수 없는 거석의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1902년 가잘 파울라에서 우물을 파던 일꾼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다 우연히 지하단지와 연결된 터널의 입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복잡한 동굴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각의 방처럼 된 공간이었는데 일부는 그보다 몇 배나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흙을 파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매우 단단한 암석을 파내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지하의 방들을 처음 탐사했을 때 내부에서 무려 3만 개 이상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곳 아래에 있는 터널의 일부에서는 사람들의 방문들이 이어졌고 그러다 어느 날 30명가량의 학생이 견학을 위해서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곳에 들어간 가이드와 함께 그들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많은 수색대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결국은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밖에도 아직 많은 곳들이 지하세계 또는 다른 어떤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언급해야 할 남은 지역들은 많지만 다음에 상황 봐서 기회 되면 다루던지 아니면 이쯤에서 끝내던지 하겠습니다. 캐롤라인 제도. 그곳은 미크로네시아에서 가장 큰 군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폼페이로 불리기도 하는 포나페는 캐롤라인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리히텐슈타인 공국보다 3배 크고 인구는 대략 3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기후는 열대성이며 대부분의 섬은 산이 많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인 포나페는 다른 섬들과 작은 섬들 그리고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포나페의 동쪽 해안에 인접한 고고학 유적지로서 현재 서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있는 데무에는 남아돌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약 1628년까지 왕조의 수도였고 석호에 건설된 이 도시는 운하 네트워크로 연결된 일련의 작은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마돌이라는 이름은 강경내라는 의미이며 폐허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가리키는 것이고 원래 이름은 천국의 암초였습니다. 종종 세계의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거나 태평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거의 섬 전체를 차지하고 그 중요성과 명성을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유적지입니다. 이러한 테무엔의 폐허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사시대 언제인지, 건축업자는 누구인지 그 기원들은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포나페 성과 위성섬에 관한 기록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29년 9월 14일 그것을 방문한 스페인 항해사는 원주민들이 문신을 했기 때문에 이 섬과 주변 섬을 페인트된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595년 포르투갈인 페르도 페르난데스 데 키로스는 남마돌 유적을 보았으나 상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86년 전체 군도는 스페인의 소유가 되었고 찰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캐롤라이나라고 불렀습니다. 1826년 아일랜드인 제임스 오코넬이 다른 남파선 생존자들과 함께 섬에 상륙했고 그는 포나페 사람들로부터 친근한 환대를 받았으며 원주민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838년부터 섬의 연대기에는 백인 남성이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1년 원주민들이 영국 선박의 선원들을 학살한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한 원정대는 포나페를 피로 목욕시켰습니다. 1880년 다양한 종교의 선교사들이 무더기로 섬에 내려와 오래된 그들의 명판을 불태우고 전통적인 대중관습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9년 스페인은 포나페 군도를 마리안 및 팔라우 제도와 함께 독일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1910년 섬 주민들이 부당한 세금의 부과로 인해 반란을 일으켜 선교사와 정부 관리를 살해한 일이 발생했으나 당시 학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백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듬해 1911년 독일 순양함 엠덴이 이 섬을 포격하여 섬 주민들은 진압이 되었고 그들의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19년 포나페를 포함한 캐롤라인 제도는 일본의 위임 통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인들은 태평양 전쟁 중에 이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1947년 이 제도는 미국의 신탁 영토가 되었고 이후 1986년 신탁이 해제되었지만 지금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팔라우 공화국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상 이러한 일들은 포나페에 대한 역사적인 데이터입니다. 즉 이러한 일들은 1525년 백인이 처음 방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남마돌의 신비한 유적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29년 이후에 그들의 역사는 대부분 문서화가 되어 있지만 남마돌에 대한 전설은 그들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거 학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발견한 시점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남마돌의 전설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마돌의 신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의 유래를 단정 지으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쨌건 이곳의 유래가 매우 궁금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한 탐험가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콘티넨탈 보잉 727을 타고 포나페에 착륙했을 때 호기심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어떤 놀라움이 그를 기다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당시에 묵었던 카셀리아 호텔은 토종 카누보다 작은 모터보트를 임대해 주었고 그것을 타고 그는 많은 섬들을 나누고 있던 운하들을 통과했습니다. 그곳은 정말이지 너무 덥고 공기마저 너무 습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2명의 원주민 가이드와 함께 몇 개의 섬을 지나자 남마돌이 이상한 모습으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 열대섬은 축구 경기장보다 크지 않은 작은 현무암의 도시였고 선사시대 주민들의 전설적인 건축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흔적은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지러운 폐허 속에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지팡이처럼 느껴지는 현무암의 석판의 블록들은 그 각각의 무게가 수톤 이상이라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25m 높이까지 쌓여있는 현무암의 석판들은 그 모양이 육각형 또는 팔각형이고 길이가 3에서 9m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80개 이상의 별채처럼 보이는 것들이 마치 테라스에 배치되어 있는 듯했고 본관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길이가 대략 900m, 높이 5m가량의 보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이 현무암의 석판들이 냉각된 용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용암이 대략 같은 길이의 육각형 또는 팔각형의 기둥으로 알아서 자연적으로 척척 응고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현무암 기둥이 포나페의 북쪽 해안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여진 곳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미지의 건축 자재가 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이가 3에서 9m이고 종종 10톤이 넘는 블록들이 포나페 북쪽 해안에서 밀림 운하의 수십 개의 미로를 통해서 운송이 가능하지만 아마 육로는 제외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전통적으로 포우가 하루에도 여러 번 빽빽한 정글에 범람했고 또한 포나페는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글에서 도로가 뚫리고 산을 넘어 늪지대를 통과할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짐은 여전히 섬의 남동쪽의 모서리에만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에 실어야만 했을 것인데 현지인들도 뗏목을 사용한다면 이동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1908년에서 1910년 현장 작업 중에 폴 햄부르크가 만들었던 이곳의 지도를 살펴보면 유적 사이에 기초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곳의 건물은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1000개가 넘는 기둥이 있었으며 4개의 외벽에는 대략 5000여 개의 현무암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한 수학자에게 이곳의 너비와 높이로부터 벽의 부피를 계산하고 그 벽들을 채우는 데 필요한 현무암의 기둥의 수를 계산하게 했더니 본관에만 약 32,000여 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전체적인 배치의 일부일 뿐이며 운하, 도랑, 터널 및 약 900m 길이의 벽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요한 구역은 완벽한 현무암 사각형으로 이뤄진 테라스에 배치되었고 대충 측정한 안채만 해도 그 수는 80채가 넘었습니다. 만일 32,0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80개 작은 건물에만 하더라도 무거운 현무암 기둥이 약 250만 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남마돌에 이러한 복합 건물을 설계하고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들어섰을 당시 포나페는 현재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쪽 해안의 채석 작업은 매우 힘들고 지루했을 것이며 정글을 통해 블록을 운반하려면 매우 튼튼한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을 식량 공급에 남은 섬 주민들이 코코넛 야자 수확과 낚시 등의 일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톤의 현무암 블록이 수일마다 계속 남마돌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남쪽 해안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지원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일 모든 사람이 1년 365일 일하는 노예가 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현무암이란 자재를 남마돌 건축부지에 운반하는 데만 수백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나페 북쪽 해안에 현무암 채석장이 있었다면 어째서 본섬에 건물들을 세우지 않고 이곳에 세웠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채석장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섬에 집을 지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게다가 남마돌은 결코 아름다운 도시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그 어떤 부조도 조각상도 그림도 없으며 건축물들은 단지 차갑고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현모함의 블록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훨씬 정돈된 모습이었겠지만 거칠고 위협적으로 서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쪽 남의 섬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궁궐과 성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그들의 궁전과 요새는 왕을 기리거나 신을 달래는 곳이었기에 더욱더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이곳 남마돌에 마치 스파르타처럼 느껴지는 벽의 돌들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혹시 방어를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건물 위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볼 때 그런 추측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적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올라타서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곳의 테라스에 해당하는 곳들은 마치 이들의 계획에 의한 듯이 그 중심에 있는 하나의 입구로 이어졌습니다. 그 입구는 어떤 터널의 시작이거나 어딘가로 내려가는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그 입구 계구부 가장자리 아래까지 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도록 마치 일부러 막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남마돌의 건물들이 성 가장자리를 넘어 물속 해수면 아래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중심에 그 입구가 있는 터널은 이 작은 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도대체 그것은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헤르베르트 리틀링거에 져서 측량할 수 없는 바다는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리틀링거는 남의 연구 여행을 통해 이곳 포나페에서 유명한 왕국의 찬란했던 중심지가 수천 년 이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의 엄청난 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많은 진주 잠수부들과 중국 상인들을 유혹하여 비밀리에 그들이 해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후의 잠수부들은 모두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 그들은 홍학과 산호가 우거진 채 여전히 잘 보존된 물속 바닥에 거리를 보았습니다. 물속 아래는 셀 수 없이 많은 석조의 금고와 기둥들이 있었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집의 유적에는 조각된 돌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진주 잠수부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과거에 비하면 당시 현대식 장비를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일본 잠수부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포나페의 전통적인 전설이 말했던 귀금속과 진주 그리고 막대한 양의 은계와 함께 엄청난 고대의 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체는 죽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본관의 단지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잠수부들은 당시 그들이 발견한 방수 처리된 백금관 속에 시체가 묻혔다고 보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이버들은 실제로 날마다 자신들이 찾은 백금의 조각들을 지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그곳의 주요 수출품은 코프라, 바닐라, 진주 같은 것 대신에 백금으로 대체되었던 것이죠. 리틀링거는 자신의 기록에 당시 일본이 현대적인 장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2명의 다이버가 부상당한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백금을 계속 파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철수해야만 했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그는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전설로 뒤덮인 원주민의 돌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과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에 백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섬에서 발견된 백금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었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1939년경 당시에 일어난 일들과 금속이나 백금관 같은 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고 홍학과 산으로 무성한 각진 현무암 기둥들은 물속에서 관으로 오인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1919년 위임 통치한 이후에 갑자기 포나페로부터 백금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백금에 관련된 리틀링거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있는 집과 거리들, 그리고 석조 궁궐에 대한 다이버들의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지상 건축물 중심에 이른바 마치 뭔가의 입구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섬 전체를 이어주는 터널 시스템의 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마돌은 혹시 바다로 사라진 전설적인 대륙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기 마른 땅 위의 건물들은 오래전에 세워진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수중으로 연결된 모습은 아마도 고대 당시 동시에 건설된 계획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마돌의 이 같은 신비한 유적에 대해서 그들의 전통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캐나다 북부의 깊은 심장부 맥켄지 산맥의 최남단에 전설에 쌓인 신비한 지역인 나니강의 계곡이 있습니다. 최초의 백인 탐험가들이 모피를 찾아 카누를 타고 시골로 노을을 저어오기 훨씬 전에 현지 원주민들은 이곳에 넓은 정박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계곡이 항상 존재하는 안개처럼 악의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나쁜 것들이 만연한 사악한 지역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원주민 사냥꾼들이 용기, 어리석음 또는 절망의 자극을 받아 도전을 위해서 계곡으로 방황했습니다. 다행히 겨우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밤에 그들의 동포들이 모닥불 주위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에 이 생존자들은 계곡을 배회하는 악령과의 만남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협곡의 벽을 깎아 만든 동굴에 사는 무시무시하고 털이 많은 거인 종족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창백한 피부에 족장이 이끄는 이 원시적인 종족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쭉날쭉한 산과 거친 숲, 그리고 으스스한 안개가 있는 땅인 이곳은 18세기 후반에 유럽 탐험가가 도착하기 전 이미 데네족이 있었습니다. 최소 1만 년 동안 이상 니아니에 살았던 데네 사람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신화 속인 생물, 그리고 숨겨진 열대 정원 및 강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길하지만 딱히 뭐라고 단정 짓기는 더 어려운 나하미 계곡에서는 대체로 으스스한 느낌과 함께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네 전통에 따르면 고대 나하니 계곡에는 나하라고 알려진 호전적인 유목민 부족이 거주했습니다. 나하는 리아드강과 맥켄지강 주변 저지대의 데네 정착지를 습격하기 위해서 자주 산에서 내려온 사나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침략을 여러 번 겪은 이후 데네 용사 일행은 나하 캠프를 약탈할 의도로 그들을 향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천사들은 흩어져 있는 그들의 천막을 발견했고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손에 들고 그들 진영으로 돌진한 데네 용사들은 적들이 그곳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허공 속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악령과 거대한 식인종에 대한 모든 그들에게 전해온 이야기가 문득 머릿속에 재빨리 떠오르자 데네 전사들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저지대를 향해서 두려운 퇴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시는 나하를 보지 못했습니다. 1800년대 초 모피 상인들은 강상류와 나니어기의 하류에 각각 위치한 두 개의 교육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장소와 숙소에서 이 강인해 보이던 개척자들은 그들의 고객이었던 데네족들로부터 나니의 공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1823년에 한 용감한 항해사가 이 외딴 계곡을 탐험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급류 때문에 강상류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듬해에도 비슷한 원정에 착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897년 여름
캐나다 유콘에서 엄청난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 북부의 굴착지로 향하게 되었고 여러 루트 중 하나가 엘버타주 에드먼튼에서 시작된 고된 육로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위험한 여행을 시도했던 766명 중 소수는 남쪽의 나아니 강을 통해 훨씬 더 위험한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적어도 2명은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원주민들이 기피했던 안개 낀 계곡에서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콘에서 부자가 되는 데 실패한 용사들은 다른 곳에서 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한 탐광자들 중 다수는 나아니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무수한 개울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굴 작업에서 돌아온 일부 사람들은 맥켄지 산맥 어딘가에 숨겨진 나온 같은 계곡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로 북부 교육소와 술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머문 이 계곡은 1년 내내 눈이 내리지 않았으며 계곡을 흐르는 수백 개의 부글부글 끓는 온천 덕분에 열대 기후라는 것이었죠. 짙은 안개로 뒤덮인 계곡의 흙은 검고 비옥하며 무성하여 이국적인 녹지의 장관을 이루는 다양성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북극 아래는 사냥꾼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에덴 같은 낙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수한 방목 조건으로 인해서 야생 사냥감들이 가득했고 한 탐사자의 이야기로는 이곳에 살고 있는 무스와 술록 그리고 사냥들이 너무나 잘 모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갔던 사냥꾼과 탐광자 중에서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 명 이상이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이곳은 거대하고 외진 매우 황량한 지역이며 잘 알려진 협곡과 함께 동굴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높이의 2배에 달하는 폭포 등 매우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둡고 강철 같은 산의 첨탑이 안개를 뚫고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나아니 국립공원은 이곳이 캐나다라기보다 마치 반지의 제왕 이야기 속의 모르도르와 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공원은 나아니강의 급류를 정복하거나 등반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상에 도전하는 용감한 여행자들이 보트나 수상 비행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뚫을 수 없는 숲과 산이 방문객들의 나아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곳은 멋져 보이기만 하는 공원이 이곳의 위협적인 풍경과 걸맞게 매우 무시무시한 전설에 가려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인해 나아니는 머리 없는 자의 계곡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유령이 출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으스스한 이름처럼 머리 없는 자의 계곡은 설화와 전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곳의 외딴 위치 덕분인지 일반적으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동물도 이곳에서 번성합니다. 곰과 늑대, 들소, 술록, 부엉이, 심지어 무서운 전설 이야기와 함께 이 광대한 지역의 산과 평원, 가문비나무, 그리고 사시나무 숲도 니아니에 매료된 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험과 광부, 비행기 조종사 및 감히 이 불길한 지역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곳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추상적인 것은 나아니의 하류로 내려가면 인간이 사라지고 앞서 언급한 듯이 부족조차 흔적도 없이 신비롭게 사라지며 계곡의 온천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거인이 있으며 그 샘이 만일 마르게 된다면 파멸의 전조가 되는 악의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아니 계곡과 관련된 미스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들어본 미스터리는 머리 없는 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4년 이 지역의 금에 대한 소식에 이끌린 프랭크와 윌리 맥클레오드 형제는 엘버타주 에드먼튼에서 니아니 산맥까지 여행하여 금이 있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원시적인 장비를 가지고 기차와 배, 육로를 통해 여행을 하여 그들은 겨우 그곳에 도착했고 그해 후반에 금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운이 나빠진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때때로 최악의 경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족하지 못한 형제는 1905년에 다시 나니 산맥으로 두 번째 탐험을 떠났지만 이후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1908년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이후 돌아오지 않은 이들의 또 다른 형제인 찰리 맥클레오드가 그곳을 수색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활한 계곡 속의 강가에 있는 한 야영지에서 그는 결국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두 개의 해골이었으며 발견된 야영지는 돌아오지 못한 프랭크와 윌리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식도 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머리는 무언가에 의해서 잘려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총을 향해 팔을 뻗은 채 누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침대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것처럼 담요가 그의 다른 형제에게 던져지듯 얹혀 있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계곡은 죽은 자의 계곡으로 그리고 냇물은 머리 없는 자의 냇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공원에서 죽거나 실종된 것은 그들 맥클레오드 형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하던 스콧랜드인 엔지니어 또한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었고 유콘의 시골 광부였던 마틴 요르겐센도 1917년에 비슷한 운명을 맞았던 것이죠. 요르겐센은 자신이 나니에 있는 동안 하나의 편지를 집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이러한 소식을 알려온 이후 그는 영원히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그의 오두막이 불에 타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맥클레오드 형제처럼 소름 끼치는 머리가 없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 경찰의 보고서에서는 머리가 없는 죽음을 모두 그들이 직접 확인했고 신비로운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범행일 것이라고 보았지만 골드러시 시대의 특징적인 탐욕과 경쟁 그리고 거친 지역에서의 잔인하고 위험한 고립의 현실은 여전히 나니의 일부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하틀링에 져서 황금의 강, 꿈의 강에서 말한 것처럼 나니에 대한 불길한 조언을 받았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바로 강 아래는 빌어먹을 정도로 좋은 곳이지만 또한 멀리해야만 하는 좋은 곳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후 캐나다 신문에 의해서 요르겐센의 시신에 대한 발견과 맥클레오드의 처참한 운명이 결합되어 남이 계곡의 머리 사냥꾼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맥클레오드 광산의 신화와 함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백 명의 탐광자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으며 이는 곧 황금 덩어리로 가득 찬 북극 아래의 엘도라도라는 나니 계곡의 명상과 결합된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왕립의 캐나다 기마경찰의 수많은 다른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발을 디딘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공원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급류와 접해 있는 불길한 지옥의 장례식 산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나니네의 특성 때문에 민감한 생태계 또는 대내 원주민의 문화적 중요성을 이유로 방문객들에게는 일부 지역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길하고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이곳에서의 죽음들은 나니 국립공원이 지닌 미스터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1만 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대내족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한 이후에 전해진 이야기들은 매우 풍부했습니다. 숨겨진 열대 정원이나 신화 속의 생물, 공원의 온천과 석회와 구분 속에 숨어있는 정령에 대한 설화 이야기들 말이죠. 게다가 대초 지역의 추장 이야기에서는 간따, 즉 레비케트 온천의 고대 거인이 온천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인이 공원을 돌아다니든 아니든 간에 대초족에서 있어서 온천은 행운을 위해 그곳에 담배와 같은 재물을 남기는 등의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의 샘물이 가득 차면 상서로운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공원에 UFO의 목격과 기타 이상한 빛들이 보고되었고 공원의 금지된 지역에서는 빅풋 활동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거인들이 현재까지 그 어딘가에 남아서 빅풋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나니 계곡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포식하는 신화적이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찾아 계곡에 들어와서 겨우 운 좋게 살아남은 토착 사냥꾼들이 전하는 이야기 중 하나에서 계곡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악의 영혼도 있습니다. 나니 계곡의 악령은 이 지역을 배회하고 있으며 춥고 바람 부는 밤에 비명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인들은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나니 계곡에 살면서 레비케틀 온천에서 그들의 식사를 유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토착 더 사냥꾼들과 원주민들은 나니 계곡의 메머드, 마스토돈, 선사시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흔적은 눈과 개울바닥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니의 특별해 보이는 야생은 과학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탐사로 인해서 북부 환경이 점점 황폐해지는 가운데 학자들은 사실상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이 광활하고 매혹적인 처녀 황무지를 연구를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내내 나니에 들어갔던 전문학자 중 일부는 그가 겪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가지고 원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의 이야기는 지역의 일화들과 함께 새로운 나니의 전설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나니 계곡에 진입한 이들 지질학자와 박물학자들 대부분은 그만 사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사고를 겪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나니 계곡은 마치 이누이트 신화의 섬뜩한 괴물을 연상시키는 매우 거대하고 외로운 늑대 같은 생물의 고향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와힐라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었고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암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일라라고 불리는 이 신비한 송곳니를 가진 생물은 약 8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어체로 일명 고음개라고 불리는 뼈를 부술 정도의 고대의 육식성 포유동물의 후손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일라의 신체적인 묘사가 현대 팀볼프의 선사시대의 친척인 무서운 늑대의 그것과 더 가깝게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일부 사람들은 와힐라가 나니의 많은 불가사의한 죽음과 실종 사건에 서로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크룩이라고 불리는 생물도 있었는데 그들 또한 나니 지역 주변에 있는 작은 인간의 모습의 생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짧고 털이 많으며 반쯤 벗은 모습으로 목격이 보고되었고 무스가죽 들보를 입고 돌곤봉을 들었으며 길고 검은 수염을 길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생물은 지역의 데네족에 의해서 누크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털이 많은 이들은 오래전에 데네 조상들이 말했던 동굴 거주 식인종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탐험하기 어려운 미지의 장소이며 마치 북부의 에덴처럼 여겨지는 곳인 나하니. 나하니가 제가 하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멀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거대한 회색곰과 알 수 없는 생물들, 그와 함께 깊은 협곡에서 울부짖는 악령 때문에 이곳을 피하고 있었으나 이 잊혀지지 않는 다른 세상처럼 여겨지는 나니의 이야기들은 자연 그 자체인 무서운 공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야생의 땅에서 미처 확인할 수 없었던 미지에 대한 두려움들은 마치 탐험가들이 항상 대답해야 할 것만 같은 사이렌의 노래였던 걸까요? 오늘은 골치 아픈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볼까 하다가
그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왜 골치 아픈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만드는 저 같은 경우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마치 장금이가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어째서 홍시맛이 난다고 말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이라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가벼운 마음으로 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곳 나은이 지역을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가서 경험하는 것은 매우 많이 다를 것이며 아름답게 보이는 대자연일수록 그곳에서의 체험은 여러분들도 아시듯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더욱더 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영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찾는다면 책이나 검색을 통해서 엄청난 수의 다양한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수는 수십억 개 이상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수십억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목소리와 관점, 배경과 신념들이 모두 동일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영성이 무엇인지 또는 자신이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수십억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언급될 만큼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현 세상 너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의 내용은 이처럼 너무나 광범위한 영성에 대한 경험과 연구를 단순화하고 추출하는 작업을 간략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성과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영성과 종교의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좀 더 영적인지 아니면 종교적인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가끔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성과 종교 사이의 간단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영성이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신성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본성을 찾거나 경험하고 구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신성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신이나 사제가 만든 규칙을 믿고 따르고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는 계약인 반면 영성은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세상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고 미리 정해진 목표를 가진 잘 정의된 계약을 제공합니다. 신은 존재하며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순종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만일 불순종한다면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명확성은 사회가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공통규범과 가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여행은 일반적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거나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신만의 여정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신뢰하는 지도자가 제공하는 기성 답변들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영적 구도자는 기존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과 종교에 대한 차이점을 구별해보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구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성은 개인의 지혜를 강조하고 종교는 신이 전하는 지식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영성의 목표는 사랑과 자유이며 종교의 목표는 순종과 구원이고 영성은 느낌을 기반으로 하며 종교는 규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영성은 내면의 신성을 경험하는데 그 중점을 두며 종교는 신성에 순종하고 경험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성은 자기주도 방식으로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는 현재 지향적이며 종교는 삶을 통해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며 따라서 미래지향적입니다. 영성은 비공식적이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촉진하며 종교는 희생과
공동의 의무 및 타인에 대한 연민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영성은 자기 주도적이며 경험적이고 종교는 이론적이며 그 자신의 신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략 이러한 점들을 예로써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설명해 보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구분이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것,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것 또는 둘 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명확한 삶의 선택을 하는데 어쩌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밝혀야 할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과 영성주의의 차이점입니다. 그것들은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데다가 서로 쉽게 섞이고 서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사람이 신성 또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연결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와는 달리 영성주의의 경우 하나의 예로서 강신술과 같은 것은 죽은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심령술사 또는 무당들은 주로 죽은 자들과 접촉하여 그러한 방법을 통해 지식과 통찰력, 심지어 치유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믿음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또한 강신술은 희망, 정서적 안도감, 삶과 죽음의 수용,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심오한 내면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영적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 심령 능력 또는 영매에 관심이 있거나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강신술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길을 잃고 헤매는 끝없는 토끼굴처럼 영성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결합하기 위한 영성으로의 인도가 우리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영매나 영혼 등의 외부 형태일 때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영적인 해방이 개인의 삶의 목표라면 더욱 그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심령술 분야에서는 주의와 분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돈이나 지위를 위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영적인 안내가 필요 없는 하나의 진정한 영적인 경로가 있는 걸까요? 영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하나의 참된 영적인 길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영적인 길이 하나의 참된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는 달리 영적인 경로는 전적으로 감정적, 정신적 필요에 따라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길이 평생 동안 자신과 함께 여러 번 이동하고 변화하며 진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길에는 일반적으로 5가지의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성은 마치 절충하는 무지개와 같으며 끝없는 다양한 경로와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미래에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인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변화를 겪는 것을 멈출 때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이며 그것은 분명히 건강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유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느껴지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전에 가장 일반적인 영적인 길은 5가지로 구분은 했지만 일부 경로는 겹칠 수도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구 기반 형이상학, 몸, 감성, 생각 기반 영성 등
총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지구 기반 영성은 신성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지구 또는 물질 영역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시 자연 신비주의, 의식, 샤머니즘, 식물, 크리스탈, 허브 힐링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이상학 기반 영성이란 신성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비물질 영역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에너지 치유, 차크라 치유, 밀교, 신비주의, 신성 접촉, 손금, 타로, 진자 등의 점술과 요술이나 마법, 채널링, 점성학, 영혼 회수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몸에 기초한 영성인데 몸을 신성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가, 기공, 호흡, 탄트라, 만트라, 댄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의 감성이나 정서 기반 영성인데 이를 신성으로 가는 관문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헌신과 기도, 고마움, 내려놓음, 무조건적인 사랑, 동정심 기르기, 삶의 목적이나 의미 찾기, 소울메이트 찾기, 마음 챙김, 파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생각과 사고를 통한 영성인데 그러한 이성을 신성으로 가는 관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이원성, 심사숙고, 심상, 자기죄면, 묵상, 긍정적인 생각, 대처의식 상태, 이끌림의 법칙, 고립 등을 통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5가지 방법에서 하나만 선택해 영적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마치 나무와 같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부 영성을 위한 경로는 중앙 나무 기둥에 더욱 가까우며 깨어남과 하나됨,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등 영성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다른 경로들은 마치 주변 나뭇가지를 형성하듯이 영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궁극적인 영적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행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영적인 길을 걸을 때 오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영성이 심리학과 겹칠 때인 심리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영성은 자아의 소멸을 의미할 때가 많으며 서양의 심리학은 자아의 통합적인 연결을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며 서로 유기적으로 병합되어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진 후 균형 잡힌 접근의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에 어째서 심리학을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영성은 일반적으로 모호하고 일상과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삶의 아래에 묻혀있는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성에만 집중할 때 일상생활의 문제를 피하게 되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영적 우회의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영성이 없는 심리학은 무미건조하고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영적 통찰의 신선한 바람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공허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길을 걷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일종의 심리적인 작업을 수행해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책을 읽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고 어떤 경우이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독서가 마음과 마음에 축적되고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제 영적 각성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성과 영적 길에는 많은 층들이 있는데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영적인 각성 과정을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러한 경험 이후 또는 동시에 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알려진 고통스러운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것은 원래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승이자 신비주의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묘사한 시에서 파생되었으며, 간단히 말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신성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의 경험입니다. 심한 영적인 고립감은 영적인 각성 또는 잃어버린 영과의 접촉을 가지거나 또는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은 완전한 영적인 황폐와 단절, 공허함의 기간으로서 신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때론 완전히 길을 잃고 절망하며 우울감마저 느낍니다. 따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심각한 영적인 우울증에 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각성에 따른 변화의 단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영적 각성은 영적 탐색에 들어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종종 영적 각성은 질병이나 실직, 충격적인 삶의 경험, 결혼이나 자녀 출산과 같은 큰 삶의 변화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갑자기 물질적인 삶의 방식이 낡아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기존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적 탐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자유를 향한 영혼의 외침이며, 만일 그러한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다면 이 세상의 거짓과 환상을 간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외부의 어떤 것도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성취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심오한 깨달음은 기존보다 더 풍부하고 더 만족스럽고 다시 한번 온전함을 느끼게 해줄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영적인 길이나 신성과 종교에 심취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궁금해하실 영적인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 걸까 하는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행운의 과자처럼 자신의 영적인 길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당신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성숙과 치유 그리고 변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영성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간접적인 설명을 버리고 영성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정의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바로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길임을 기억하며 자신 스스로가 공감하지 않는 영성의 정의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본능적으로 느껴져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버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동과 존재, 구축과 해체,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의 핵심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인 신성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숙하고 치유하고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이처럼 길거나 다층적이지 않더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종이나 개인 일지에 적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참고할 수 있고, 접근 방식이 어떻게 점차 변하고 진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혼란과 좌절, 환멸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영적인 길을 찾기 위해선 스스로 뼛속 깊이 영성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직접적인 경험이고 믿음이 아니며 딱히 구분된 절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성장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점에 통합된 힘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모든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신의 접근 방식, 즉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영적인 길을 가고 싶은 것이며 얼마나 그것에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자신에게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 엄청난 혼란과 좌절감이 대부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정직한 답변은 자신이 추구하는 영적인 발전에 가장 적합한 경로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고 실제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혼동하여 어떤 것을 스스로 거짓 고백하고는 실제로 실천할 때는 다른 것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영성을 취미로 한다거나 영적인 수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주면서도 헌신이나 규율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 또는 영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영적인 발전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을 취한다고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만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이 있는 척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매우 삐뚤어진 선을 따라 자신의 삶을 여행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사람을 외모나 사치스러운 물건을 치장한 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게 척 하는 거짓된 길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스스로 정직해야 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찾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영적 경로나 수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영적 경로 및 수행 부분을 참조하여 관심 있는 영역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5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한두 가지 수련에 자신이 가진 관심의 대부분을 집중하여 실제로 깊이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진심으로 끌리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길을 인도하게 하고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쉽게 속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론 이것을 해야 한다 또는 저것을 해야 한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부적절한 이상에 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솔하고 정직한 본능에 따라 길을 가시는 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심리 영적 수련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리학이 없으면 영성은 쉽게 근거를 잃고 일상생활과 단절되거나 내면의 그림자, 트라우마에서 도망가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여행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스스로를 인정함으로써 치유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좋으며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합니다. 이것의 목표는 자신의 본성이 그 어느 것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억압되지 않고 모든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는 자신의 고유한 진솔한 삶의 경로를 선택한 영적 심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길에 올라가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거나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선호하지만 만일 당신이 밤 올빼미라면 아마도 저녁을 선택할 것입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을 따로 떼어놓고 진행하되 점차적으로 이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음부터 영적인 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하며 그것이 자신의 길입니다. 장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공간을 수행에 이용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단순히 방의 빈 구석, 즉 방구석을 의미하더라도 좋습니다. 만일 예술적인 측면이 자신에게 있다면 어떤 이는 재단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러한 이야기들과 방법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영적 경로와 수행이 표면적으로는 매혹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정에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는 매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 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영성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모두 일치하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질문들이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져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길과 수행이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더 깊은 수준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엔 버리게 되며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간단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겨에서 밀을, 먼지에서 다이아몬드를 분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질문은 바로 이 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일 종교나 영성 또는 영적인 길을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그리고 당신이 만일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온 마음을 담아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